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와 미래차, 원전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병원과 일반 약국 등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부처님 모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거하면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배상 뒤 구상권에 대해서는 일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영월에서 송전탑 유지 보수 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가 추락해 기장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공사에 사용되는 화물을 운송하던 중 헬기 꼬리 부분이 송전선에 닿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거액의 외화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과 아태평화위원회가 정부엔 내의 지원을 준비했다며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한때 세계 1위였던 우리 반도체가 요즘 밀리고 있죠.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는 반도체 강국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1등 강국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가운데 반도체 중심이 되는 곳을 만들고 그 주변에 관련 부품업체가 있게 해서 재료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AI 시대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한국에 한참 지금 뒤떨어져 있거든요. 동시에 전국 15곳에 1,20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미래 첨단 산업도 집중 육성합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부터 필수겠죠. 첫 소식 원중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6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첨단 산업일수록 대규모 인프라가 수반되므로 초기 조성 단계부터 맞춤형 입지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까지 민간에서 계획 중인 550조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속력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한 곳과 지방 14곳에 구축되는 이번 국가 산단은 전체 경제 발전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중심에 반도체 허브를 만들고 주변에서 이 허브를 지원하게 만드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라지만 사실 용인을 허브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주변에 부품 업체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15곳 국가산업단지는 어디에 조성이 될까요? 또 그곳에선 어떤 첨단 산업이 육성될까요? 지역과 규모를 배준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산업의 강점과 국토 균형 개발을 고려해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전국 15곳으로 그 규모만 4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먼저 경기 용인엔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150개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해 제품과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에는 2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중점 육성하고요. 천안 아산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광주엔 기아차 등 완성차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338만 제곱미터의 미래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미래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섭니다. 경북 안동엔 132만 제곱미터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 중점 산업으로 바이오와 백신 연구기관, 그 지원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엔 329만 제곱미터 규모로 미래차와 로봇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남 고흥행 우주 발사체, 전북 익산엔 푸드 클러스터, 강원 강릉엔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용인에 만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과 연구 단지를 만들 예정인데 이미 SK하이닉스도 이 근처에 곧 반도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다 완성되면 경기도 이천부터 평택까지 경기도 남부를 잇는 반도체 메가밴드가 완성되게 되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규모에 놀라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 평택 공장보다 2.4배 넓은 215만 평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섭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5개 동과 연구시설, 반도체 설계 업체 등 150곳을 입주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가 완성되면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을 잇는 거대한 벨트가 생깁니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입지를 정했습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 원을 직접 투입해 투자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단지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와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을 확대해 대만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핵심 생산 공장을 한국에 두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중국에는 새로운 장비 도입이라든지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첨단 제품은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로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6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의 이유와 기대 효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런 대규모 계획이 왜 나온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선도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공약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셈인데요. 여기다 지금의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5%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부가 가치인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2~3%에 불과하고 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대만 업체에 크게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등 다른 첨단 산업 분야도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6개 첨단 산업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겁니까? 네, 먼저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 기흥, 수원, 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팹리스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선도기업 150개사가 같이 입주하게 되고요. 15만 명의 인재도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5년간 62조 원을 투입하는데 특히 투명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 그리고 차량용 관광버스 등 다양한 OLED 실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분야도 앞으로 5년간 각각 39조 원과 13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위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미래차는 이보다 더 규모는 큰데 무려 95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 규모도 5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6개 분야에 투입되는 돈만 55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하려면 당연히 돈도 돈이겠지만 네. 우선 규제부터 조금도 아니고 아주 대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서울 수도권은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신규 투자가 어려운데 정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처럼 특별 물량 신청을 해서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예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나 해당 지역의 반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취재하셨습니까?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지자체, 각종 산업협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지자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색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역에서 먼저 입지를 제안했고 또 입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 장애물로 꼽혀왔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 등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하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셈입니다. 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빨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시의 마음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먼저 입지 제한을 한 거군요. 그럼 네. 아무래도 뭐 일은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혹시나 해서 늘 갖고 다녀야 할 마스크를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일이 없으면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참, 마트에 있는 약국에 갈 때도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길, 대표적인 산밀 지역인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지하철을 내려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벗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아직 지금 사람들이 밀집된 곳도 안심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적을 때는 벗을 수 있어도 아직 많을 때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방역당국이 오는 20일부터는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항공기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형 마트나 터미널 등 대형 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방역의 빗장은 점점 풀리고 있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인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병원과 일반 약국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7일 자가격리, 해당 조치는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WHO 위기 단계 조정과 연동해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는 5월엔 사흘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되는데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번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인정되면 사흘 연휴가 됩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지난해 말 여당의 건의로 이뤄졌는데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좋은 데 너무 많아요. 직장인들은 다니기 힘든데 대체 공휴일 날 그런 데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래도 쉬는 날이 더 많아지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부모님 결혼 30주년이라서 그때 여행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현충일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에선 빠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방위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강제징용 구상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장한 데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만 너무 많은 선물을 갖고 가는 건 아닐까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월과 8월 사이 한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는 강제징용 배상안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대통령 시각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문은 없겠지만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합의 사항을 추가 논의할 준비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며 반도체 등 우리 전략산업과 일본의 기초과학이 협력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컨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선호 식당에서 두 번째 만찬을 진행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만찬을 두 번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6월과 8월 사이 한국을 방문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 부활을 알릴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를 반대한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으로는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못한다며 맞섰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굴욕적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익어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 외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유예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철회 등 4대 요구를 관철시키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명은 정상회담 이후 의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방일 기간 의원들의 규탄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가 여야 간 국정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주요 대학들의 시국선언과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도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마침 오늘이 수요일인 만큼 수요 집회까지 더해졌죠.
이번 주 토요일 서울광장에선 대규모 집회도 열립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문 앞에 피켓을 든 대학생들.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전국 주요 대학가에서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작 생각해낸 게 이것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팔아서 무릎과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해결책입니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1587번째 열린 수요 집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역사의 죄를 짓고 일본의 국익을 우선에 두는 반국가적 행동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물론 각계의 반발 속에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는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첫 회동이라 그랬을까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 다 서로를 향한 폭탄을 갖고 있죠.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찾은 김기현 대표는 손을 맞잡고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민생을 최우선하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이 대표는 수시로 머리를 맞대자고 화답했습니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대표는 공통공약추진단과 여야 간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해 민생경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 연장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우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17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선 주 69시간 근로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당 운영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협치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선동하고 대선 재보선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죠.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른바 종북 간첩단 대응을 1호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 중량감 있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안과 노동 전문가 등을 배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기현호 국민의힘이 종북 간첩단 사건 등 안보 위협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중량감 있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특위 규모는 공안과 노동 등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9명에서 11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최근 진행 중인 민주노총의 간첩 혐의 사건 수사 등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도 이에 맞춰 이번 간첩단 사건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는 등 당정이 함께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간첩단 사건을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후보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당 대표가 되기에 자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안보의식의 결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안 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내홍 수습 방법 중 하나로 의원들의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간담회를 했는데 앞서 이 대표의 사퇴 요구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이 대표가 근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임입니다. 이 대표 당신 잡기 참 힘들어 보이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후 부쩍 당내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접점을 늘리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다양한 목소리가 정당의 본질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2시간 10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참석자 28명이 모두 의견을 말하며 적극 대화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갑론을박도 이뤘습니다.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은 이계호 의원은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라며 힘을 실었지만 김두관 의원은 퇴진을 거론하는 건 결국 윤석열 검사 정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쯤 일부 비명계를 달랠 당직 개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내홍 수습을 위해서 애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오프라인까지 나서서 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선 영상을 보시면요. 국회 앞에 있는 트럭인데요. 트럭 옆면에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7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개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오프라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일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 문자 폭탄으로는 안 되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다. 이거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트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회 앞, 그리고 비명계 중에선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의원의 지역 사무소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 사무소에는 따로 지지자들이 나타난 건 아니고 전광판이 있는 트럭들만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과 간담회, 그러니까 모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변복해서 파견한 사람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중 스파이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는 단합을 주장하고 어제도 또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고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도 자신의 SNS에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원들과 소통도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 비난 포스터가 있다고 하더라. 저쪽에서 옷을 바꿔 입혀 파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만큼 트럭 시위는 1차만 하고 종결하겠다고 지지자들은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 개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5%나 됐습니다. 네. 차기 총선 누구에게 지지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야당에게 55%, 여당에게 38.9%가 나온 건데요.
정당 지지율의 경우 야당 45.6%, 여당 38.3%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굴욕 외교가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간 당대표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선매전 효과가 이미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당대표 리스크가 그동안의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체제를 지지하는 힘은 여론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래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영월 송전탑 공사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기장과 업체 관계자가 숨졌습니다. 다른 헬기 대신 투입됐던 건데 목격자들은 헬기 꼬리 부분이 송전선로에 닿으면서 폭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영월 북면의 한 야산 중턱. 헬기 몸체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채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 송전선은 피복이 벗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길이 한 야산에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65살 노모 씨와 화물운반 업체 직원 5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노 씨는 야간 산불 진화 헬기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등 강원도에서만 20여 년 비행한 베테랑 기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경남 소재 민간 항공사 소속으로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1995년 제작된 AS350 기종입니다. 사고 헬기는 공중에서 송전선로의 꼬리 부분을 부딪힌 뒤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꼬리 부분이 지금 저 전선 벗겨진데 그 부분에 닿으면서 닿자마자 그냥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공중 분해가 되더라고요. 사고 헬기는 오늘 오전 홍천 계류장을 이륙해 사고 지점인 영월에서 송전탑 유지보수 공사 자재를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산불 진화 등을 위해 강원도가 임차해 춘천과 홍천에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가져가서 주기별로 정비를 해야 돼요. 김포공항에 가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잠시 그 일을 시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공사 측은 정비를 위해 사고 헬기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화물 운반에 소형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원도에는 담 소용량이 훨씬 큰 4,000리터급 대형 헬기를 보내고 사고 헬기를 송전탑 보수공사에 투입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헬기 비행 계획서가 실제 비행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김포공항 항공정보실에 춘천, 홍천, 인제, 순찰 관리 비행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영월에서 송전탑 공사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는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비행 보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연예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반면 친형 측은 박수홍 씨가 언론 플레이에 귀재라며 형과 형수를 악마화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연예인 박수홍 씨. 취재진 앞에 준비한 입장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씨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한다고 얘기해 기만한 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친형 측은 박 씨와 친형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박 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변호인 측에서 박수홍이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를 악마화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양측 간 긴장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3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검찰은 여기에 전직 검찰총장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직 검찰총장 또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에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변호사 측은 재산 처분에 불법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는데 이 공소장을 보면 김만배 씨와 이 변호사가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 전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A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계좌 동결에 대비해 측근인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 등에게 화천대유 배당 방안을 A 변호사와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당 이후 경기도 수원 일대의 토지를 사들이게 하거나 수표로 출금해 보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약 390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대표 측과도 소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은 대선 전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변호사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은 검찰이 자신의 접견 노트를 압수했는데 적힌 단어만 보고 추측한 것이라며 재산 처분 등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은 유출될 수가 있으니 검찰로부터 천천히 받으라는 취지였다며 정치권과도 연락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지난 2019년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죠. 원래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북측 인사와 만나면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쌍방울 측이 200만 달러를 건넨 날엔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겨울 내의 전달을 논의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박은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24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쌍방울 임원들과 함께 중국 심양에서 북한 인사와 만난 뒤 정부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측에게 대북 제재가 풀려 가급적 빨리 내일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 200만 달러를 건넨 날입니다. 이들은 며칠 전에도 북측 인사와 만나 대북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만남과 관련한 보고서에도 내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도 평가된다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MBN 취재 결과 경기도청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요청한 남북협력 사업 관련 자료 중 아태협이 주관한 행사들은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태협이나 쌍방울을 통해서 했던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드러날까 싶어서 자료를 주지 않았겠느냐. 외국한 관리법 위반 그리고 남북거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외화 반출 내용을 숨기고 다른 내용을 적어낸 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며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 씨 일가의 범죄 행위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는 아들이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며 아들의 폭로를 반박했지만 이를 예견한 듯 아들은 자신의 정신을 언급할 것이지만 나는 멀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미리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의 옆에 어린 아이들이 누워 있고 부인 이순자 씨로 보이는 이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지난 13일 가족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다며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전 씨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꼬집으면서 아버지 전재용 씨가 전도사 활동을 빙자해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작은 아버지인 전 씨의 삼남 전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는 것도 검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검은 돈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신부터 죗값을 치르겠다고 나선 전우원 씨.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의 폭로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58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쯤에야 완진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새카만 분진이 아파트 단지와 농촌 마을을 덮쳤고 소방 패스가 강으로 흘러들어 물이 새까만 찐득찐득한 물질로 가득하거든요. 김영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높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를 뒤덮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5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이 막 칼칼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병원도 갔다 그래요. 좀 저쪽에 심한 데는. 한 상점에는 새카만 분진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물 청소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청소해도 끝이 없고 매연이나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공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근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를 뒤덮은 분진은 강 건너 이곳 충북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충북 청주의 한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 표면을 훑어보니 손가락이 금세 새카맣게 변합니다. 앞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 분진 문제가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지 그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나흘 동안 불을 끄는 과정에서 나온 소방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도 현실화됐습니다. 불에 타버린 타이어와 건물 잔해를 거친 시커먼 물이 공장 밖 관로를 따라 흐르다 밖으로 넘친 겁니다. 뒤늦게 방제 펜스가 설치됐지만 일부 폐수가 하천을 통해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사과문을 내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공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님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마음이 아파지는 키워드인데요. 그렇죠. 사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멍이 심해 보이는데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가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딱 봐도 그냥 사고 같진 않습니다. 설마 폭행당하신 건가요? 가족 주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7대 누워있으니까 한성을 펴고 얼굴을 빡 잡아당겼어요. 가족이 제보까지 하게 된 건 요양원의 대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떼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가족 측은 터무니없다며 결국 신고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침대 생활만 하시고요. 한쪽이 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그 마비 있는 손으로 그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고 그 말이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을. CCTV가 안에 있지 않나요? 그거 보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이 쳐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요양원 측도 만나보신 거죠?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직접 찾아가 봤어요. 워낙 욕설이 심하셔서 제지하는 과정은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행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피부가 너무 약해서 목욕시키러 이렇게 운반할 때 이렇게 잡아도 멍이 드세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요양원에서 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기 엄마가 왜 수상하게 느껴졌을까요? 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산후조리 하고 오겠다면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로 데리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수상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병원 측이 근데 개인정보 당연히 확인해 봤을 거잖아요. 엉뚱한 사람한테 아기가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막으려고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았습니다. 출생신고서 들고 와서 아이 달라고 하니까 뭐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래도 병원 직원들의 심증과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졌고요. 아이를 데리러 온 여성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산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찾아가려고 한 분은 이제 아기를 키우려고 하고 서로 이제 알던 사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영아 납치범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두 여성은 대리모와 의뢰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모가 처음부터 인적 사항을 속이고 입원해서 아이를 낳은 건데요.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매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브로커에서 비슷한 사례 등장하거든요. 네, 영화에서나 불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상상하니까 좀 오싹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아요. 하나씩 가볼까요, 한번? 네. 가짜 부친상 집행유예. 이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 가짜 부친상 열었던 거 그거죠? 네, 50대 김모 씨였습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서 부의금 1,000만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코로나도 있는데 조용히 가족장 치르겠다고 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계좌 번호만 남겼다고 하죠. 진짜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집행유예밖에 안 됐어요? 네, 부의금을 거의 돌려줘서 형량이 약하게 내려진 듯합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형량 줄었다고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공무원이 그러면 될까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정학 취소. 누가 정학을 당했었나 보죠? 맞습니다. 지난 2020년 광복절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찍힌 영상부터 보시죠. 이 부근에 있었으면서 없었다고 말한 고등학생이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앞선 내용처럼 코로나 시국에 터진 거짓말 논란 같거든요.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당시 제주도 국제학교에 다녔던 A씨, 전날 광화문 근처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집이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며칠 뒤 학교에 돌아가서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 있는가 하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한 거죠. 네, 전날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폭증했었는데 네. 주변에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정학 이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물론 대법원은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집회 참석자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 광화문 근처에 있었다고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닌데 정학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였죠.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수술 안 했어도 여성?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 B씨. 성전환 수술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아니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이 성별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혼란 좀 생길 것 같은데 허락해준 논리가 뭐죠? 네, B씨가 지난 8년 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왔다는 점, 그리고 신체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걸 노출해서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또 B씨가 정신적으로 이미 여성이라는 점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간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반대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허가 요건으로 꼽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도 역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과잉 대응을 한 거라고, 그래서 충돌한 거라고. 러시아는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공역을 침범했고 혼자 수면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냉전 이래 첫 충돌이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지원 기자입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국 정찰 무인기 MQ-9 리퍼가 흑해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14일 흑해 상공에서 MQ-9 리퍼의 프로펠러를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Several times before the collision, the Su-27s dumped fuel on and flew in front of the MQ-9 in a reckless and unprofessional manner. 대사까지 조치해 러시아의 책임을 돌리며 흑해 상공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펄쩍 뛰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임시로 설정한 러시아 공역을 침범했단 겁니다. 또 Su-27 전투기가 무인기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조정력 상실로 스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흑해 상공에 대한 인식 차이도 충돌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the Russians kind of think of the Black Sea as their own lake. Legally speaking, it is international waters. They don't really like that fact.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 중인 두 나라의 직접 충돌에 확전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셋째 날,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진 않았지만 어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적을 반드시 괴멸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예정된 대로 자유와 방패 연습을 진행 중인 우리 군은 36시간 연속 전투기 출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강 위에 부교가 펼쳐지고 한미 장병들이 힘을 모아 부교를 연결합니다. 3시간 만에 180m의 강폭을 연결하는 부교가 완성되고 장갑차와 차량이 강을 건넙니다.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과 연계해 한미 장병 400여 명과 공병 장비 50여 대 등이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하 작전을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We've learned a lot from each other and been able to demonstrate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as one team. 공군은 F-35A, F-15K, F-16 전투기 등이 주 야간 36시간 동안 연속 항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가상의 적기를 제압하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황해남도 장현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정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연합 연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22시간 만에야 간신히 불을 껐던 나흘 전 경남 하동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도 문제였지만 진화 차량과 장비, 인력이 들어갈 산길, 그러니까 임도가 없었기에 진화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현재 300km 수준에 불과한 산불 진화 임도를 매년 500km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가에서 시작된 불은 축구장 13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산불 진화 대원까지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가 난 데는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임도라고 불리는 산길이 없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차량과 장비, 인력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 보니 야간 진화를 등진 펌프에 의존해야 했던 겁니다. 경사지가 많고 도로가 사닥도로 좁고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도가 조성돼 있었으면 어떨까? 경기 양평군의 한 산을 직접 찾았습니다. 산 밑에서 시작된 길이 산세를 따라 빙 둘러 끝없이 이어지고 약 3m 폭의 길 위로 산불 진압 차량이 순탄하게 이동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산의 7부 능선쯤인 해발 350m 지점입니다. 임도를 이용하면 산 하단부에서 이곳까지 수분 내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호수를 길게 끌어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성화되고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지만 제대로 된 산불 진화 인도는 전국 332km가 전부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인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진화 인도에 설치된 취수장을 통해서 진화 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고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에는 그야말로 필수 기반 시설 중에 기반 시설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임도를 내기 어려운 국립공원에도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길을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Well, anybody who ever built an empire or changed the world sat where you are right now. 미국 명배우 조지 클루니가 해고 통보 전문가라는 생소한 직업의 주인공으로 분한 영화입니다. 그는 고용주를 대신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해고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요. 완벽한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듯 양쪽 중 한쪽은 부당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달 미국에선 구글이 12,000명을 감원하면서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도록 설계된 영혼 없는 AI 알고리즘으로 해고 대상자를 곤란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죠. 상반기에만 법정 휴가 연차를 10.5일 초과해 26.5일을 쉰 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18일은 당일 출근 전 혹은 근무 중에 휴가를 가겠다고 사측에 일방 통보했고 또 64일 출근일 중 15번은 지각을 했으며 사전에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경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법원은 입사 몇 개월 만에 입원하느라 2달간 출근하지 못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때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죠. 법엔 최소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정의 내리기 힘든 사회 통념이 엇갈린 판단의 양쪽 이유가 된다니요. 요즘같이 구직도 힘들고 구인도 힘든 세상에서 불량 직원인가 부당 해고인가를 가려내려면 적어도 어느 기간 안에 몇 회 지각 또는 결근시 해고 같은 기준은 세워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해고 판결 납득 안 돼 기준은 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신임 사령탑인 클린스만 감독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선 전술적 준비와 함께 심리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 분석을 통해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나온 클린스만 감독.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강팀들의 카타르 월드컵 부진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으며 목표를 선명하게 잡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1차 목표로 못 박은 건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정상정복.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선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of technology, there's a lot of data, there's a lot of information. You have to work with a lot of people around your team. So I have to communicate
with a lot of people, so I have to communicate. 피파가 4팀씩 12조로 묶어 조별리그를 치르겠다고 밝힌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클린스만 감독은 심리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0 years in the professional football, and I hope I can give a lot of good advice to obviously the players, most importantly for the A national team. 자신의 축구 철학을 협업과 소통이라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이 카타르 아시안컵과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난해 벤투 감독이 월드컵 무대에서 선사했던 감동 이상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을 비롯한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추가됐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합니다. 강원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 최대 풍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이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도 1도에 그치면서 평년을 약간씩 윗돌아 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남 해안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0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도 1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광주와 대구가 16도, 울산도 15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온화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